한양 도시계획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한양이라고 할 때 그 양자는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강이 흐른다면 궁궐은 여기 위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성, 한양할 때 이걸 한양이라 불러요. 보통 지방의 그 지역명들 보면 양자가 들어간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요. 양자는 강 위에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양할 때 그 양의 의미를 여러분 좀 알면 아, 그때 한양이라고 했겠구나. 오늘날의 서울을 갖다가 한양입니다. 자, 궁궐을 어떻게 건축했냐 보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뭐죠? 그 일종의 기타 문제 포함돼요. 이런 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 크게 나눈다면 궁궐에 대한 부분들이 제법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현장을 답사하는데 되게 포인트를 많이 두어야 요즘에 공부들은요. 여러분들 책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되게 많은데 가끔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 수험생들, 여러분 인천을 포함한 많은 수험생들이 궁궐을 가봤냐고 물어본다면 열에 한두 사람 갈까 말까 거의 가보지를 않았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냥 책으로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건물 갑니다. 경복궁. 가장 먼저 지은 건물이죠. 경복궁. 경복궁. 그 다음에 창덕궁. 그 다음에 창경궁인데요. 그렇다면 경복궁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예. 흔한 말로 이거 양궐체제래요. 궁궐이 두 개처럼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양궐체제다 이렇게 불러요. 예. 궁궐 양궐체제라 칭합니다. 경복궁, 태조 때, 창덕궁, 태종 때. 봐보시죠. 정정도로 배경으로 천도해버리죠. 그죠? 천도가 한 다음에 태종의 건국을 뺏기죠. 태종이 다시 서울에 오죠. 서울에서 별도로 새롭게 지은 궁궐이 창덕궁인 거예요. 오케이? 빼앗기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지은 궁궐이 창덕궁이더라. 그 다음에 창경궁, 성종 때 궁궐이 협소해서 이제 할머니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성종에는 할머니들이 한 두 분 계셨어요. 할머니들이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게 창경궁, 경희궁, 강희궁 때, 그 다음에 밑에 경운궁 또는 덕수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궁체제라 보통 얘기합니다. 조선에는 궁궐이 5개 있더라. 궁궐이라는 얘기는 왕의 거처로서 왕이 생활했던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궁궐이라고 얘기하는데 총 5개 궁궐이 있더라. 그래서 오궁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훗날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면 기본적으로 서울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 같아요? 5개 궁궐을 한번 답사하자.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그냥 하루면 다 갈 수 있어. 네. 자,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죠. 경복궁 가보겠습니다. 조선물산 공진회가 열리던 장소예요. 일제강점기 때 이런 장소였다. 일종의 박람회 장소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궐에다가 물건 사고 팔고 전시하고 이런 공간 만들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왕과 왕실의 어떤 그 이치가 있는데 여기다가 물건 사고 뭐냐 시장에다가 하는 게 맞죠. 시장에다 물건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이게 맞죠. 우리 궁궐을 요즘 말로 하면 개무시하는
행태를 취한 게 일종의 박람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전시하고 궁궐에 와서 보라는 얘기. 창덕궁과죠. 창덕궁은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선의 왕들이 그죠?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공간이에요. 5대 궁궐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공간 중에 하나가 창덕궁이다. 우리 보통 500년 역사 보통 얘기하는데 대략 한 270년 동안 머물렀던 왕들이 270여 년 정도를 머물렀던 공간이다. 창덕궁. 그 다음에 경희궁. 강해군 때 만들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근데 경희궁은 또 안타까운 또 슬픔이 있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여기다가 학교를 건립했어요. 학교를 건립하고 경희궁 상당 부분이 파괴됐어요. 상당 부분 일제강점기에.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궁궐에다가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창경궁이 있죠. 창경궁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뭘 만들었나요?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궁궐에다가 동물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일본에도 우리 궁궐을 갖다 이렇게 없애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운궁 갑니다. 경운궁. 덕수궁이라고 요즘에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2년 전 기출에 적어 놓으세요. 네. 덕수궁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요즘은 덕수궁이라고 부르니까요. 네. 이는 우리 국어 기출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시청 옆에 있어요. 네. 서울시청 옆에. 서울시청역. 네. 서울시청역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살짝 한 5분 정도만 여기 걸어가게 되면 바로 볼 수 있는 게 덕수궁이에요. 그 다음에 문지기들이 이렇게 교대하는 이렇게 행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되게 사진 촬영, 이렇게 영상 많이 찍는 장소 여기기도 해요. 네. 도로가에 바로 설치되어 있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게 덕수궁. 물론 여기 다 지하철 다 가능합니다. 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볼게요.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동생이 왕이 됐고 월산대군이 왕이 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월산대군을 사죄했다. 임진왜란 후에 궁궐이 불타 없어져 왕이 거처할 궁궐이 없어졌다. 그러자 왕족집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온전히 남아있던 월산대군의 집을 임시 궁궐로 삼았다. 그곳을 정릉동 행궁이라 불렀다. 원래 부를 때 정릉동 행궁이라 불렀다. 선조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인 강해군은 덕수궁의 즉위식을 올렸고 경욱이라는 궁원을 내렸다. 정릉동 행궁도 밑줄 가야 돼. 정릉동 행궁. 이건 이제 태조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죠. 태조 이성계하고. 태조 이성계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은 조선 건국하기 전에 죽어서 개성에다 무덤을 만들었고, 이방원의 엄마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부인, 강씨 부인이거든요. 진주 강씨 부인은 이성계 부인이 죽자 궁궐에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에다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능이 들어가 있어요. 왕능이 됐다는 뜻이에요. 부인의 무덤을 만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만 열면 어떻게 자기 마누라 무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태조 이성계 죽고 난데 태종이 왕위를 찬탈하던 이방원이 자리를 차지했지. 이방원이 잠자고 일어나서 문 열면 어떻게 자기 계모죠. 시키겠어. 자기 친엄마가 아니잖아요. 친엄마 능이 계속 무덤이 보이는 거야. 야, 이거 이장해. 그래서 훗날 이장하게 되는 거야. 누구에서?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이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장하게 됐고, 그래서 서울에는 정동이 있고, 그 다음에 정릉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사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동이 있고, 정릉동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 있던 것 이전했기 때문에 서울의 동네 이름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이문세 아저씨 노래 강화문 연가에 보면 정동길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노래 가사가 나오거든요.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그러면 그게 그 의미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건물의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 자묘, 우사 밑줄 그으면 되겠죠. 이미 했죠. 읽으실 때. 자묘, 우사. 자묘, 우사. 주나라 법규. 무엇에 의존한 거죠? 기초를 한 거죠? 주례에 기초되겠죠. 승정원, 홍문관, 내문관, 춘추관, 내윤 등 왕국 가까이 관청 내부에 있었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승정원은 요즘 비서실이죠. 홍문관은 공부하는 장소예요. 도서관이기도 해요. 예문관, 춘추관, 역사서를 관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의원, 내시들이 근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궐 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궁궐 내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걸 구분하라고 시험에 기출에 떴단 말이에요. 이건 6절은 여기 있어요. 여기. 오케이? 대신에 이거 홍문관. 홍문관 같은 말로 옥당이라고도 해요. 옥당. 내의원. 왕이 아프면 항상 옆에 의사가 붙어야 됐으니까. 내의원 같은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궁궐 내에 있다는 겁니다. 성곽. 4개의 산이 있다. 서울에는. 동서남북에.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 남쪽에 목멱산. 이게 남산을 뜻하는 명칭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목멱산 또는 목명산이라고 불러요. 목멱 또는 목면. 다 같은 말로 써요. 오늘날의 남산이에요. 남산의 원래 명칭이 목멱산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가보시면 남산이 되게 많아요. 지방에 가보시면 산이 있는데 저 뭐예요? 그럼 무슨 산이에요? 남산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경주 가면 남산이 그냥 불교 성지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역별로 다 남산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남산하면 서울의 남산을 생각하는데 지역별로 남산이 많다. 정확한 명칭처럼 이걸 쓰면 되겠다. 서울의 남산을 목멱산. 가보신 분, 케이블카 타신 분, 돈가스 드신 분, 가서 열쇠에다가 연인기를 갖고 I love you, forever 적으신 분, 열쇠 오래 하신 분들 다 헤어지더라. 가서 그거 하지 마. 그냥 돈가스 하나 먹고 와. 거기다가 뭐 사진 찍고 거기다 열쇠 고리에다 I love forever 적. 무슨 forever야. forever가 쉽지가 않아. 그렇지 않아? 네. 가보시면 되게 이렇게 몸 발치도 쳐다보면 야 진짜 저 사람들이 forever 될까? 저 연인들이 포에버가 될까? 선생님 항상 그거 고민하고 오면서 포에버? I love forever? 네, 쉽지가 않은데 네. 혼자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고 옵니다. 남쪽에 목멱산, 북쪽에 북악산. 옛날 청와대 뒷산을 갖다가 북악산이라고 그러죠. 낙산은 원래 명칭이 낙타를 닮았다. 낙타산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물 낙타 있죠? 네. 줄여서 이거 낙산 이렇게 해요. 낙산. 낙산을. 나올 수 있는 게 있는 지금은 낙산이 박정희 정부 때 도로 확장 공사하게 되면서 산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잘렸어. 이렇게 반이 잘려버렸어. 잘려가지고 낙타의 모습이 안 보이고 요즘에 그 동네 지역에 등산로를 주로 많이 할아버지 아저씨들 주로 등산로를 많이 쓰죠. 그럼 낙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훗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경성제국대학을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 하잖아요. 그죠? 우리 조선인들도 대학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죠? 중학교만 졸업하고 땡! 아니란 얘기예요. 기술교육 정도밖에 가르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상위에 해당되는 학교를 좀 올라갔으면 쓰겠는데 가서 공부를 더 했으면 쓰겠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인문학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술교육만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즉 역사, 철학, 사회적인 부분을 안 가르친다는 거야. 일제강점기 왜? 조선인들이 여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내가 명령하면 단순하게 지시하면 그냥 따르라는 것만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대학을 만들자. 인문학을 가르치자. 그래서 설립하려고 한 게 뭐야? 그럼 우리가 하겠다. 뭐 받는 밀립대학. 우리가 돈 이런 식 모아가지고 하자.
거부하고 만든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은 뭐야?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총독부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도 입학할 수 있고 조선인도 입학할 수 있게끔. 우리 대학이 아니지. 일본 대학이지, 기억해서. 그래서 그 시기에 약간의 공부를 아예 잘하는 사람이거나 약간의 친일 성향을 띄었던 약간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자제들이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했다는 거야. 그리고 해방하고 난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했다고 얘기하신 분들, 스스로 얘기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졌어. 약간 냄새가 나잖아. 구리잖아. 그잖아. 근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들어간 사람한테 난 경성제국대학 졸업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 우리 아버지한테 관계없이 내가 들어갔어요. 이러신 분은 상관없잖아. 성문가입니다. 우리 보통 사대문이라고 그러죠. 사대문을 만들고 그 사이드로 성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딱 한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서울에는 성을 쌓았다는 거야. 한성. 사대문입니다. 동쪽에 봐봐요. 흥인지문에 인의 동그라미 쳐봐. 돈의문에 의, 숭례문에 애, 소주문에 지. 뭐죠 그러면? 네 글자를 합치면 인의애지야. 유교에서 얘기하는,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인의애지야.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나오는 문구들 그대로 다 갖다 써먹은 거야. 누가? 이거 다 정도전의 이름을 명명했어요. 그죠? 그래서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소지문, 훗날 소지문은 숙청문, 그 다음에 숙정문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이건 어디에 있어요? 북한산. 그래서 한동안 개방이 안 됐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가서 볼 수 있어요. 예약제로 가서 볼 수 있어요. 북대문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서남의 사대문 그 사이에 4개의 소문이 있다. 해암문, 광희문, 참인.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동대문과 숭례문을 잇는 종로의 거리. 동대문과 숭례문을 잇는 종로거리. 그 다음에 경복궁 앞에 관청을 배치하고 육조거리라고 했다. 이거 아까 모세 원칙이 잘 적용된 거죠. 전조, 후시 이런 것들 법적 제한 겁니다. 공인된 상인 내에 자상이나 행상도 도성안 거주고 허용되었으나 무당이나 승려는 불가했다. 무당과 승려는 들어올 수 없다. 무당과 승려는 도성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 도성 어딜 얘기죠? 사대문. 오케이?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도성 안의 모든 토지는 사유가 불인정. 한성부에서 신청을 받아 분양, 한성부 원래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 신청을 받아 분양하였다. 도성 안에는 농사 짓는 거 금지했다. 농사 짓지 못한다. 성저 심리, 세종 이후에 한양 예각에 금표를 설치. 도성 밖 심리까지는 한성부 소속으로 무덤 조성과 벌목,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 농사, 거주 등이 제한됐다. 심리의 동그라미. 심리는 오늘날 좀 4km가 되겠죠. 네. 거기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게끔 만든 것도 있었다. 경복궁의 주요 건물 갑니다. 강화문. 경복궁의 정문입니다. 경복궁 정문을 강화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정전. 조선 전개 정전의 동그라미 있죠. 근정전은 강화문 들어 제일 먼저 보는 게 여러분들이 근정전을 볼 거거든요. 여기는 주로 이제 왕이 거처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행사하는 장소예요. 의식, 행사. 왕의 즉위식, 그 다음에 중국에 외교관이 왔다. 어떤 절차를 보시죠. 그리고 여기는 품계석이 밑줄고, 품계석들이 쭉 나열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행사할 때 자기 직급에 만큼 서 있는 거야. 품계석이 있더라. 사정전. 왕이 거처하는 편전의 동그라미 있죠. 편전. 정전과 편전을 살짝 바꿔서 문제를 만들 수 있어. 됐나요? 근정전은 조선 전기의 정전이다. 그 다음에 사정전은 편전이다. 정사와 회의. 그러니까 TV 사극에 봤을 때 왕이 등극한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근정전. 왕이 매일매일 진물을 보는 공간, 신하들을 만나고 토의하는 공간. 사정전이에요. 강령전. 건강해야죠. 침전, 잠자는 장소. 교태전, 왕비에. 아미산, 교태전의 후원, 가산행 대처했다.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런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리고 여기 나무 심어놨어요. 나무. 일종의 인공정원 같은 것이에요. 근데 가짜 산이기 때문에 이걸 가산이라고 불러요. 가보시면 되게 혐오해요. 되게 멋있게 물론 멋있긴 한데 산의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거기에 나무를, 꽃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일종의 미를 좀 더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회로, 연애를 베푸는 장소.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해요. 경회로가.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지편전이 안 나와 있을 거야. 거기에 보시면 지편전 안 나와 있지. 지편전은 현재 수정전으로 이름이 돼 있어요. 오케이? 여기가 지편전이라 쳐봐, 이렇게. 여기 물 확 튀어났잖아요. 이게 경회로야. 혹시 훗날 여러분들이 궁궐에 간다면, 나 지편전 한번 보고 싶어. 한글 만드는 장소라는데. 경회로 바로 내가 경회를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 뒤편에 있는 건물이 있어. 이게 지편전, 수정전 건물이야. 오케이? 동궁전. 세자가 거처하는 건 궁궐이 동쪽에 있다 해서 동궁전. 수정전.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왕이 머물 공간을 갖다가 중간에 있다 해서 중궁전이라고 불러요. 적어 놓으세요. 왕비가 머무는 공간, 궁궐이 중간에 있다 해서 중궁전이라고 불러요. 교태전, 아미산, 그 다음, 자, 이 정도까지 이제 궁궐까지 다 마무리하고요. 이 정도까지만 끝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왕들의 업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7페이지. 자, 태지성계. 최근에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일단 크게 중심을 갖고 가지 말라는 얘기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가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숭유옥불 정책, 유교를 충성하고 불교를 억압하겠다는 정책.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다 도첩체, 같은 말로 도패라고도 불러요. 도첩체를 도패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패를 받았다는 거야. 패를. 저희 물병이 있다면 이거 같은 건 패를 받았다는 거야. 봅니다. 승려가 출가할 때 국가가 신분적으로 공인해주던 제도, 승려의 출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포를 납부한 사람에게 허가증을 발부한 제도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승려가 되려고 하는 자는 국가에 세금을 내라는 얘기야. 돈을 내라는 얘기야. 신분별로 달라요. 양반들이, 일반 백성이, 노비들이 될 때 세금을 내라. 쌀로 또는 옷감으로 포를 내라. 그런 승려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일종의 숭유옥불 정책이에요. 승려 수를 제한할 목적으로 어떻게 돈 내라고 하면 어떻게 돈 내고 승려가 되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 제한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도패를 발급했다는 얘기. 그 목적에는 승려의 수를 제한할 목적이었다 생각하셔야. 장려하는 게 아니야. 제한할 목적이었다. 중농옥상 이런 거 안 하시겠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4대 결의는 안 해도 되겠다. 한양천도 이미 다 설명을 했죠.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인 안 할 겁니다. 한양정비, 응 3군부 정도 체크할까요? 응 3군부. 조선전기 때 군무를 통할하던 관청. 정종조 때 3군부라고 기록이 나와 있다. 같은 명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줄인 것 같아요. 페이스 나올 게 없어요. 태조는요. 다음 페이지 정종 가봅니다. 이방원의 형이죠. 네. 태조의 양해를 받아 왕위를 계승하고 정치적 혼란을 좀 다 개경으로 천도했다. 개경 천도 하나만 할까요? 이방이 훗날 태정이 되죠. 3대 왕이 되죠. 그죠? 2대 왕이 정종이죠. 태종이 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성계를 압박을 가 이성계가 그냥 양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태종 이방원이 왕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되지 않고 자기 형을 왕으로 올리죠.
내가 왕위를 찬탈할 욕심으로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싫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위를 찬탈할 목적으로 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면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나 그런 목적이 아니야. 바로 잡겠다는 목적이었어. 이런 목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형을 갖다가 왕으로 옹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은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동생이 다 만든 거니까. 우리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종을 왕으로 옹립한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우리 책에 나오지 않는 일종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얘기하는데 정종에게 아들이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왕이 되면은 세자를 갖다가 임명을 해야 돼. 왜? 내가 불시에 사망했을 때 그 세자가 바톤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근데 세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그냥 세자를 책봉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려도 그 다음 사람이 왕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거야. 태종의 생각, 이방의 생각이 되게 역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방패막이도 되고 훗날 내가 몰아내고 왕을 찬탈할 수 있다. 아주 되게 쉬운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정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정종이 세자를 하나 삼으려고 해요. 정식 부인이 아닌 사가의 요즘 말하자면 세컨, 서드 정도가 있었어요. 거기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를 궁궐에 끌어들여서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이게 누구의 귀에 들어갈까? 자기 동생 이방원의 귀에 들어가면 형님 잘하셨어요. 할까요?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 결국은 몰아내요. 결국은 그 아들도 몰아내고 그 다음에 형도 쫓겨갈 수밖에 없죠. 결국은 태종의 영웅을 잡는데 되게 이 사람은 불운의 아이콘이죠. 그죠? 왕의 아들이고 태종의 형인데도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서 되게 불운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차 왕조의 난 이후에 태조의 양일보다 왕위를 계승하고 정치적 혼란을 피하여 개경 천도했대. 혼란을 피한 게 동생이 무서운 거잖아,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잖아. 이게 무서운 게 도망간 거지, 쉽게 얘기해서. 개경으로 도망갔다고. 도평의사설 피해자 의정부, 이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기출 적어 놓으세요. 도평의사사를 피해자 의정부로 신설했대요. 우리 고려시대 공부한 게 뭐야? 가장 기본적인 게. 도병마사. 그 다음에 원간섭기가 되면 뭐가 돼? 도평의사사. 도평의사사. 그리고 이제 의정부로 바뀌었대요. 이렇게. 의정부는 3정승이 있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아이스들 근무하는 건물들이야, 쉽게 얘기해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들이 꼭 같아요. 다 같아요.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야. 대신 이거 뭐야? 원간섭기에 바뀌었다. 도평의사사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게 뭐냐? 고려할 때 이성계를 갖다가 왕으로 옹립했던 기구예요. 그래서 정종 때가 가면 이걸 없애야 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왜? 아버지가 왕이 됐으니까 필요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그 새로운 관청의 의정부로 이렇게 만들게 됐다 보시면 되겠죠. 분경금지법. 벼슬을 얻게 집정자의 집에 드나든 행위를 막는 법을 시행하여 청탁과 부정을 방지했다. 분경금지법. 주로 이조와 병조입니다. 주로 이조 판사와 병조 판사 집에 들락날락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살짝 적어가지고 이조 판사와 병조 판사. 이조는 인사 관리하는 거고 병조는 군인이죠. 이조 판사와 병조 판사 집에 장관 집에 들락날락 하지 말라고. 이걸 분경금지법. 요즘쯤에 우리 공무원들 김영란법 어디서 하지 않을까요? 네, 들락날락 하지 마시고 명절도 선물도 갖다 주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향약 재생 지성광 별표 기출이죠. 향약 재생 지성방. 조선에 보통 이거죠. 우리 가장 빠른 게 고려 말에 향약 국방이죠. 향약 국방. 대신 향약 재생 집성방으로 태조 때 시작해서 정종 1년에 완성.
그대로 가시면 돼요. 밑에 적으면 돼. 향약, 재생, 집성방. 이게 7글자야. 그 향약 6글자, 5글자, 4글자 순서 쭉 책 제목이 와. 이거 뭐냐면 의학서들이잖아요. 이거 선후관계 물어본다고. 책이 편찬돼 선후관계 물어볼 때 가장 먼저 나올 게 향약 구급방, 고려 말에, 그리고 향약 재생 집성방, 그 다음에 6글자, 5글자 쭉, 4글자 순서 쭉 나가라고, 이렇게. 쭉 나가라고. 뒤에 정리되는 게 따로 있어요. 대신 이 정도로 우리 알고 있지. 향약 구급방, 향약 재생 집성방, 뭐야? 기존에 당제를 썼다고. 우리 한약의 재료를 중국산을 썼다는 걸 보통 당제라고 부른단 말이야. 당나라의 약재를 썼다. 제자가 잘못 썼어. 당나라의 약재를 썼단 말이야. 근데 향약이란 말은 우리 고을의 약재를 썼다는 뜻이야. 즉 우리나라의 약재를 썼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산에서 우리나라 약재로 바뀌기 시작했다. 고려 말에. 오케이. 충분히 가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약을 처방하는데 약 재료가 떨어질 수 있잖아. 처방을 못하는 거잖아. 환자를 돌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중국 약재가 수입품이 안 오거나 딜레이 되거나 하면 어떻게 처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는 우리 산야에서 나는 약재를 쓰자 해서 향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 약재라는 뜻이에요. 바로 태종으로 바로 갈게요. 이때부터 할 게 되게 많아져요. 이제 그렇게 왕이 되고 싶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사병폐지, 사병혁파, 사병혁파, 공병화, 사병을 혁파하고, 자 봐보자. 사병혁파를 누가 제일 먼저 주장했죠? 그렇지, 정도전이지. 아니 상식적으로 보세요. 국가에 공적 개념이 군인과 경찰이 있으면 되지 사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요즘 생각해 보자고. 돈 많은 아저씨들이 기업 회장들이 전부 다 사병을 한 10,000명씩 20,000명씩 총 칼 쥐어주고 자기 지역을 지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 생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지. 사병을 혁파했다. 봐봐.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 초까지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 이걸 혁파를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왕이 되기 전 이방원과 이방원의 부인이 이걸 사병과 병장기를 숨겨서 구테타를 성공했다고.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누구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 거야? 정도전 아저씨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 거야. 누가 봤을 때? 태종 이방원이 봤을 때, 아, 정도전 삼봉 생각이 맞네. 혁파해야 되겠다. 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생각에 사병이 있으면 되게 불안하지. 사병을 혁파하고 그 사람들 공병화시켜. 다 공병을 한번 정식 군인으로 만들고 내가 지휘권을 가져가면 되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 그래서 사병 혁파를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인을 사랑하면 사랑이고 다른 사람이 사랑하면 불륜인 거와 똑같아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구나. 반응이 없는 걸 봐. 자, 이어서 갑시다. 육조 직계제. 정치업을 육조에서 의정부를 통하지 않고 국왕에 올려 국왕의 제의를 받는 거예요. 한동안 되게 잘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 그 다음에 오른쪽 19쪽에 보시면 세종대왕의 의정부 서사제가 있어요. 이거 중학생들도 맞히는 거야. 중학생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맞힌단 말이야. 여러분 틀리면 안 되겠지. 봐. 간단해. 제루의 왕이 있잖아. 이조 분서부터 공조 판사까지 이렇게 있다고. 이조부터 공조까지. 인사, 건축, 토목에 장관 6명이 있다고. 최선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국장급들이 보고하겠지.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왕 밑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있다고. 3정승이 있다고. 육조 직계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밥 똑같아. 의정부 보자.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국장급들이 이렇게 보고하겠죠. 이렇게. 자, 육조 직계제는 이거예요.
이조 판사가 의정부로 가지 않고 바로 직통으로 가는 거야. 직통으로 보고하고 명령을 받는 체계를 갖다가 육조 직계제라고 불러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야? 왕권이 되게 강화되고 신권이 되게 낮은 거예요. 신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의정부 서사제 봐보자. 이렇게 보고하면 어떻게?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왕권은 약해지고 대신에 신권은 되게 강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했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왕들이 있는데 그게 태종 이방원과 수양대군이 왕이 된 찬탈왕. 그러니까 왕위를 찬탈했던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육조 직계제를 택해요. 두 사람이. 나머지는 전부 다 의정부 서사제예요. 자, 여기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던 세종대왕 봐봐. 세종대왕도 초기에는 육조 직계제예요. 그 다음에 중기 접어들면서 뭐로 간 거예요? 의정부 서사제로 간 거예요. 세종대왕은 이 두 가지를 다 시켜서 맛을 본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왜 세종대왕이 이렇게 나타나냐 봐보겠습니다. 자, 태종 보겠습니다. 태종의 첫 번째 적장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양녕대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녕대군이 가장 큰 문제점이 여자 문제가 되게 대두돼요. 결혼했지만 첩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기생을 끌어서 데려 살고, 기생을 뭐 임신도 시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염집에 여자들이 뭐 이쁘다 소문나면 가서 납치해서 궁궐에 데려 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되게 도덕적 관념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왕실에서 이 여자 문제가 시끄러지고 양녕대군이 공부하고 머리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반항적인 행위들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결론 가장 큰 문제는 여자 문제예요. 여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유교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한 여자는 절대 건들면 안 돼. 속된 말로 얘기하면. 터치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결혼한 여성을 내가 빼앗아서가 나의 마누로 첩으로 삼는 거야. 아니 유교국가의 본질을 벗어나 버리는 거야. 아까 주례를 되게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한장이었어. 자리 잡고 죽으려고 자리 잡고 있는데 결국 뭐야? 폐위된 거야. 그러니까 왕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 딱 한 명만 받는 거야. 왕위를 계승권자에게. 근데 폐위되니까 어떻게? 충녕군이, 즉 세종대왕이 이 자리를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 공부는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는데 세자 교육을 안 받았어. 세자 교육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세종대왕이 앞으로 왕이 될 텐데 교육도 안 받고 세자 교육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가르친 스승과 그 다음에 그 스승의 제자들이 훗날 다 자기 사람이 돼. 그러니까 내가 왕자 교육을 받게 되면서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써야 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을 그때부터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 우리 스승이 나를 가르쳤는데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난 저 사람의 말을 따라도 괜찮을 것 같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항상 내가 자문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러 스승 중에 저 사람은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코드가 안 맞으면 안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자 시기부터 벌써 왕이 되기를 준비하면서 사람도 내 사람을 만들고 판가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주변에 있는 사람 판가름을 주면 다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인사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안 받은 거야. 교육을 안 받은 거야. 갑작스럽게 그냥 세자 책봉 된 거야. 근데 봐보세요. 아버지 태종의 입장에 본다면 내가 나이가 40이 넘었어. 조선 임금 왕이 45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평균 수명이야. 물론 이영조 전 80다목적 사신 분도 계세요. 최장수 하신 분도 계세요. 이영조 숙종처럼 막 70, 80까지 사신 분도 계시긴 해요. 대다수의 왕들은 거의 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지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40 중반에 전부 다 아웃이야. 그럼 자기도 언제 갈 줄 몰라. 그럼 이 사람을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녕대공을 갖다가 왕자 교육시킬 시간이 없는 거야. 얘는 내가 바로 왕교육 시켜야 되겠다. 그럼 바로 왕교육을 시켜버려, 얘는. 누가? 아버지가, 태종이. 왕교육을 매일 시키는 거야. 왕교육할 핵심이 있어.
앞으로 세종대왕에게 할 얘기가 있어. 누가? 태종이. 절대로 권한을 이임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인사권, 두 번째가 이런 식으로 군사권. 이 두 가지를 절대 신하들 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육조직계제를 좀 받았다가 난 날 의정부 서사로 바뀌잖아요. 의정부 서사로 바뀔 때 이 두 가지를 절대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 때 의정부 서사를 실시하여 신권이 강화되고 왕권이 이축되었다 이런 지문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 지문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두 개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왕권과 신권이 세종대왕 때는 조화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요? 아버지 태종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거야. 그리고 봐보세요. 우리 27명의 조선의 왕 중에 유일하게 왕과, 그러니까 상왕이라 보통 얘기죠. 상왕과 왕이 동시에 왕 즉위식에 손잡고 웃으면서 즉위식을 했어요. 태종하고 세종대왕이. 보통 즉위식은 우울하거든요. 아버지가 죽었고 내가 왕이 된 내가 내 즐겁다. 아버지 죽고 내가 왕이 돼서 즐겁다. 이 미친놈이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부모님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내 세상이다. 이렇게 웃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잖아. 그래서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은 태종하고 세종대왕은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즉위식에 올라간 거예요. 유일한 케이스 세종대왕이. 대신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뭘 한 거죠? 상황 노릇을 한 거야. 누가? 태종이. 태종이 상황 노릇 한 거야. 상황 노릇 하는데 뭘 가지고 절대 세종대왕이 주지 않을까? 절대 주지 말란 거? 자기 죽을 때까지 이걸 안 주는 거야. 되게 재밌는 일화도 되게 많아요. 우리 봐보세요. 세종대왕 때 우리가 대마도를 정벌하거든요. 쓰시마를 정벌한다고 애구들이 날뛰니까. 이게 세종 1년이거든요. 연보로 보면 세종 1년에 쓰시마를 정벌했어. 자, 다시 물어본다. 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자, 우리 국정교과서, 우리 교과서는 세종 원년에 대마도 정벌이 맞아요. 아셨죠? 비하인드로 보자는 얘기야. 비하인드로 봐봐. 세종 시기에 쓰시마를 정벌한 게 맞아, 틀려? 맞지? 누가 명령하고 누가 지시했을까? 오케이. 실질적인 여기라고. 실질적인 명령권은 여기라고. 우리 책에는 누구라고? 여기라고. 우리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자는 얘기야. 대마도 정벌은 세종 원년이 맞아. 근데 뒤에 숨어있는 아저씨가 계시다고. 그분이 누구라고? 상왕인 태종이라고. 오케이. 이런 스토리들 있어요. 군 최고 고위급 장교가 세종대왕에게 군에 대한 정보를 보고했어요. 이 소식이 누구에 들어갔을까? 상황인 태종에 들어갔어. 그 태종 어떻게 할까? 그 자를 불러서 어떻게? 칼을 빼서 목을 바로 그 자리 현장에서 바로 쳐 죽여버려. 시범을 보인 거야. 야, 아직 나 살아있어. 군권은 내 거야. 감히 어디다 보고해? 그 이후로 세종대왕은 군권에 대한 보고를 받으려고 할까 안 하려고 할까? 안 받지. 왜? 아버지 날이 아직까지 성성하니까. 이런 스토리도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왕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되게 무서운 관계예요. 아까 사이좋게 빰빠빠 결혼식을 하죠. 빰빠라빰빠 이게 올라갔지만 실질적인 그 형태를 본다면 되게 무서운 관계예요. 부자지만. 이해 가셨죠? 이 왕실이라는 게 되게 무섭고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가셨죠? 자, 다시 태종으로 다시 가봅니다. 사관은 독립했다. 보시죠. 중서문화상의 낭사를 사관으로 독립시켜 최초에 독립된 간쟁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신권을 견지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했다. 이게 3년 전 기출 적어놓으시죠. 3년 전 기출. 선생님이 10년 동안 나올 거야 얘기했던 것들인데 3년 전에 나왔어요. 자, 원래 사관은 원래 지금 여러분 알고는 본질적인 뭐죠? 왕권 견제죠. 사관은. 그러니까 봐봐. 사헌부, 사관은, 홍보가 3사라고 그러지. 3사는 언론기관이라 뭐 사헌부, 사관은, 홍보관은 언론 기능이야. 언론 기능은 뭐야? 왕권 견제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 봐봐. 지금 TV, 신문, 매체 보면 보통 왕권 견제하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 정부를 되게 비판하고
견제하는 부분에 역할이 주어진다면 이건 자연스러운 기능이에요. 조선시대도 견제 기능이 있다고. 그게 삼사라고. 사헌부, 사관, 홍무관이 있었다고. 그런데 사관원의 출발점은 신권을 견제하는 기능이었다고. 성종 이후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왕권 견제로 바뀌는 거야. 이게 정상적이 돼야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그죠? 이게 나왔어요. 3년 전에. 양젠과 호패법 갑니다. 20년마다 토지를 측량, 토지대장인 양안을 작성했다. 20년 동그라미 양안의 밑줄. 목적, 유민 방지를 목적으로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호패를 착용했다. 호패 밑줄, 모든 남자의 밑줄. 가끔 함정이 있죠. 노비를 제외한 모든 남자의 호패를 제다 아니야. 노비의 노는 남자잖아. 그래도 호패를 받아. 대신에 호패의 형태와 규격이 달라. 이거 중학교 2학년에 나온 책이야.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쯤에 나오는 내용들이야. 틀리면 안 돼, 이거. 여러분들은 성인이니까. 사원전 몰수. 전국의 많은 사원을 정리, 국가의 재정확분을 모습다. 신문고 설치. 민의 상달을 위하여 직소제도이다. 본래의 취지에 달리 상민이나 노비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였다. 연산군 때 이를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리고 영조 때 부활. 영조 때 부활 밑줄 보시죠. 서울차대법. 서울들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 서울들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 출세도 제한적이다. 그럼 서울들은 주로 어디에 가야 될까? 무과나 잡과. 네. 또는 서울들은 무과나 잡과에 주로 응시합니다. 서울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합성어야. 서자 월자 합성어야. 아빠가 있고 여기 부인이 있잖아. 이렇게. 이건 퍼스트잖아. 그지? 세컨, 서드가 있다고 말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다고.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이 서자 누구죠? 양인의 어머니가 있으면 서자. 월자는 뭐야? 노비에서 어머니가 비면은 월자야. 오케이. 합쳐서 서울이라 불러.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반인데 양반의 피를 가지고 있는데 반쯤밖에 없는 거야, 쉽게 해서. 그죠? 그래서 서울과 서자와 월자 합성어가 서울이에요. 서울. 홍길동전이 뭐라고 하지? 이 못난 월자라 불러, 서자라 불러. 이 못난 서자,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홍길동에 관련된 부분 어머니가 뭐가 되는 거야? 양인의 어머니라는 뜻이지. 노비가 아니란 얘기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죠? 다시 한번. 서울은 문과를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 뭘 볼 수 있다? 무과나 작가 정도 볼 수 있다. 그럼 서울들이 문과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언제다? 아니, 서울들도 결과적으로 문과를 보잖아. 언제쯤? 조선 전기, 중기, 후기, 정조 때서 보는 데. 서울이 문과 과거시험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정조 시기 가능해집니다. 오른쪽 삼가금지법. 가부의 재가를 막기 위한 법으로 성종 때 그 자녀들의 관리 등용과 제한, 재가금지법으로 확정, 공포되었다. 대상은 양반의 정처로 하였고 3번 시집가는 여자는 자녀 안에 기록될 정도로 되게 엄하게 다루었다. 시대적으로. 재혼, 3번 결혼 이런 거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자식들마저도 관직에 나간 걸 제한했다. 삼가금지법. 주자소 갑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뒤에 소자가 붙으면 이렇게 자르시라고. 소자가 붙으면 관청이야. 우리가 소서는 지금도 쓰지 않나? 서울경찰서, 인천경찰서, 그 다음에 인천의 무슨 출장소. 여러분이 지방직 학교에 되면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게 동사무소하고 출장소일 가능성이 크다. 인천 본청에 들어가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미 자리 꽉 차 있어. 여러분 오라고 자리 비워놓지는 않아. 오케이? 출장소. 소자가 들어갔습니다. 관청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주자소니까 뭐야? 글자를 만드는 관청이라는 뜻이 되겠죠. 글자를 만드는 관청. 글자를 만드는 뭐죠? 책을 만드는, 요즘 인쇄소라고 봐야 되겠죠. 요즘 치면.
개미자 등 동활자를 주죠. 아, 악, 서 자르시면 되겠죠. 아악은 뭐죠? 아자가 우아할 아자야. 그럼 우아한 음악은 일반 백성들이 우아한 음악을 할까? 궁궐에서 할까? 그렇지, 궁궐에서 하지. 궁중음악이에요. 네, 궁중음악을 담당하는 관장 아악서라고 합니다. 음악을 정리했다. 오부학당, 중등교육기관으로 설치. 세종 때 풍수지리에 의해서 북부학당이 한령되지 못해 사부학당으로 개편. 세종 동그라미 치시오. 세종대왕 때 사부학당으로 축소됐다. 이해 가셨죠?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부학당, 오부학당, 사부학당, 중등교육기관이다. 국립이에요, 사립이에요? 국립이에요. 그러면 서울에만 요즘 말로 좀 중고등학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지방에도 있어야 되잖아. 지방에 뭐가 있어? 국립 중고등학교 뭐가 있냐고. 뭐가 있어? 향교. 적어놓으세요. 게다가 지방에 국립 중고등학교 뭐? 향교. 여기 인천에도 향교가 있어요. 지방이니까 그 당시에. 오케이? 꼭 기억하셔야 돼. 아니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리에 국립, 사립이 구분돼야 된다고. 국립은 뭐야? 가장 기본적인 게? 성균관, 그 다음에 사부학당, 그 다음에 지방에 향교. 이건 지방에 있고, 이건 서울에 있다고. 이것도 물론 서울에 있죠. 그럼 사립이 뭐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서당, 한울천 따지 배워야 되는 것들. 서당들. 그 다음에 요 비슷한 수준 뭐가 있어? 서원 같은 것들이 비슷한 수준들이죠. 오케이? 네. 교육기관들. 아마 여러분들 그 교육의 행정직 하시는 분들 아마 교육학에도 이거 나올걸요, 아마. 기본적인 거. 네. 기본적인 거니까. 와. 팔도제 항리가입니다. 팔도에 관찰사가 파견되고 지방대에서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팔도. (10도로) 출발해서 5도까지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조선의 8도가 이렇게 만들어요. 10도, 5도, 조선시대 8도. 대한제국도 내려오죠. 13도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전체 흐름 잡으시면 돼요. 전체적인 거. 10도, 5도, 그다음에 조선시대 8도, 대한제국 때 13도. 오케이? 팔도에 관찰사가 파견되었대요. 관찰사가 파견돼. 이건 지방관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안찰사죠. 근데 여기는 안찰사가 지방관이 아니라 경직이죠. 서울이 근무하는 애죠. 차이점이죠. 저기 함정 되게 많이 파는 거야. 그 다음에 노비 변정 사업. 고려 말에 억울한 노비 단절을 해방하였다. 그 다음에 그 A, B, C, D 있죠. 이걸 문화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문화를 갖다가 잡아보죠.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 혼일, 강리, 역대 지도. 편찬.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 편찬. 이렇게 합쳐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네. 거북선, 비고조선이 제작되었다. 그
우리 이순신 장군 때 보통 우리가 거북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스몰 사이즈가 비거 도선. 예. 빅 사이즈가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전투용어로 만든 게 우리 알고 있는 그 거북선. 그러니까 거북선을 처음 만든 것은 이순신 장군 이렇게 하면 초등학생 실력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인이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니까 거북선 처음 나오면 비거 도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북선 나왔는데 비거 도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순신 장군 거북선 물어보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오교 양종을 정리, 이제 불교에 대한 정리. 한 10여 년 전에 나오고 지금 나온 적 없지. 그 조선의 불교가 나오면 안 되는데 한 10여 년 전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섬서, 저하, 저자가 당나무 적자에 닭, 집해야 집게서. 이게 뭐냐면 종이를 만드는 나무 재료입니다. 그래서 저자로 써서 저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집회가 되는 거겠지. 예. 우리 지금도 우리 이라 같은 책, 종이 만들 때 나무가 재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뭐 종이를 많이 사용하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책을 한 권 만들려면 나무가 몇 그루가 뭐 비어나가야 됩니다. 막 이런 이렇게 홍보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지하를 발행, 면포의 관리가 주임무였다. 세종대왕가로 볼까요? 세종대왕은 좀 쉬어야 되겠다. 시간 타임상. 시작하겠습니다.